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에 체감 온도는 한껏 올랐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만 해도 영하의 기온에 추위에 떨었던 일이 이젠 옛일 같아졌습니다. 실제 기온보다 사람이 느끼는 체감 기온, 체감 온도는 더 낮죠. 바람, 습도 여러 가지 계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제 온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가 한 달 만에 1%로 올랐는데요. 체감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체감 물가와 체감 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체감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든든한 외투 외에도 심리적인 긍정이 있다고 합니다. 체감 물가, 체감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곧 좋아진다라는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 경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체감 경제를 응원합니다. 2016년 3월 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앞서 체감 물가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소식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1%대에 진입했습니다. 은행으로 향했던 돈들 발걸음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가구들이 책을 사는 데 쓰는 돈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끌었던 교육과 학습의 힘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관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1%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요, 그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그 2014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1개월 연속 이 0%대에 머물다가 이 작년 11월과 12월에 1%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다시 0%대로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1%대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농축수산물이 5.6%나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는데요. 이 양파는 118%, 이 배추는 65%나 급등을 하면서 이 체감 물가가 좀 상당히 높게 뛰었습니다. 이 집세 상승률은 2.9%였습니다. 네, 물가가 낮아도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디플레 우려 때문인데요. 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체감 물가, 즉 이런 소비 물가들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계속 오른다고요? 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인데요. 그 무와 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이번 달에도 더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는 18kg당 평균 도매 가격이 13,000원, 배추는 10kg당 10,00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무는 61%, 배추는 110%나 오른 겁니다. 이 무와 배추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 출하량 감소와 함께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일부 채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중은행은 뭐 더 이상 낮아질 데 없을 만큼 예금금리 낮아졌는데 저축은행도 예금금리가 1%대 진입했네요. 네, 그 저축은행 중앙회의에 등록된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 90개의 평균 금리가 지난 1일 기준으로 1.9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대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작년 1월 1일에 2.67%던 저축은행 금리는 7월 1일에는 2.13%까지 떨어졌고 올 들어서 지금 2% 선을 위협하던 이번에 좀 2%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네. 이 저축은행의 상품별로 따지면 아직 뭐 최고 2.3%가 넘는 금리를 주는 곳이 있긴 한데 이 낮게는 1.7%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제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 중후반조차도 찾기 어렵다고요. 네, 그 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일괄적으로 0.1%포인트 내렸고요. 앞서서 그 KB하나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까지 낮췄습니다. 신한과 우리농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연 1% 후반대 상품도 있긴 한데요. 이번에 금리가 또 내려가면 이제 1%대 중후반대 정기예금 상품도 조금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은행 밖으로 나온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뭐 금고만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네. 대출 금리는 얼마 전까지 올랐거든요. 또 은행들이 네. 대출 금리에 관련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네.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밑도 없이 내려가는 걸까요?
네, 최근에 마땅히 돈을 불릴 곳이 없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 최근에 시장 금리마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놓치는 분위기인데다가 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좀 그런 겁니다. 이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대출금리 상승세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대부업체 이제 은행, 저축은행이 아니라 제3금융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 27.9%로 하향 조정된다. 정말 빌릴 데 없는 분들은 이리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업자 또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속 절차를 이제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좀 개정법이 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 종전 최고금리가 그대로 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시라면 이 대출 시기를 이 법 공포일 이후로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입법 공백 상태인데 법 공포된 이후로 빌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족 연봉이 공개된다고요? 그간은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이제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역시 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은 매 2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이고요. 이 당장은 아니고 2018년부터 좀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 상장사 등기 임원은 지금 의무적으로 좀 보수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재벌 총수들이 대거 이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 이 비등기 임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예, 얼마 받는지 드러나면 받는 만큼 또 경영에 힘을 써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가구당 책을 사는데 쓰는 돈 5년 연속 줄고 있다. 책 안 산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책을 사는 데 쓴 돈이 월 평균 16,600원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전년이 18,100원 정도였으니까 8.4%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요. 보통 이 신간 단행본의 평균 이 단가가 18,000원 정도 한다니까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채 사지 않는 셈입니다. 네. 이 가구가 월 평균 책을 사는 데 쓰는 지출은 2010년에 21,900원을 기록한 이후에 5년 연속 줄면서 매년 지금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을 이렇게 사지 않는 이유도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증가율이 1.6%에 그쳐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가장 낮았고요. 네. 특히 월 평균 소비 지출 증가율이 0.5%에 그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건데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아니어서 이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좀 지출을 줄이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또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이 독서 문화가 약간 퇴조한 영향도 좀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체부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비율은 65%에 그쳐서 이 조사를 시작한 94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예, 주머니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또 지혜의 창고인 책에 이 독서의 여유까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절벽이고 쓸 돈 없다고 하면서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성장세네요. 네, 통계청의 자료인데 역시 지난 1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조 2,100억으로 나타나서 작년 1월보다 약 9천억 원, 2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같은 달 소매 판매액이 4.1%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증가율인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3년에 연평균 13% 성장한 데 이어서 계속 성장률이 좀 성장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 들어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나서면서 20%까지 넘어섰는데 이 온라인 쇼핑도 이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비중이 좀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 모바일 쇼핑이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대형마트들은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모쪼록 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증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유안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께서 이 증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증시 읽어주는 여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증시 읽어주는 여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까지 지수는 1958.17 플러스 10.7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669.01포인트 플러스 6.76포인트에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빛났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한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90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이어갔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를 이어간 반면에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2,600억 가량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율이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2.9원 정도 떨어져 있는 1,214.60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1,250원 부분까지 좀 상승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3월 증시 계속 상승 모드가 당분간은 정책 메시지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외국인 매수세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반등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흥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회피용으로 좀 탈출했던 자금들이 다시 리턴하는 현상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봉토로 강력하게 좀 빨려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좀 갈 곳을 좀 잃고 그동안 좀 하락을 많이 했던 신흥국 시장으로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양적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한 통화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풀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 자산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리스크 자산을 선호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의 강세를 본다라면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좀 환율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 즉 원화가 약해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라고 보면 특히 이제 원화, 화폐를 산다라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 이제 1,250원대부터 강력하게 좀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율에서도 수익이 나고 주가 자체에서도 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한 외국인들은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는 시장과 환율을 사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1,200원대가 깨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외국인들의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부분은 또 다르겠지만 환율의 변수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경제 상식도 키우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도 일주일에 한 상 뽑아서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4글자입니다. 사상 최저, 몇 년 만에 최악, 마이너스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들리죠. 부정적 수식어가 달린 한국 혹은 세계 경제의 상태를 수치로 표시한 이것들이 요즘 뉴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우리 경제, 소비, 설비 투자에 이것을 악화시킨 주범이 수출이다, 수출 부진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죠.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 통계치이자 정부와 기업에서 미래 수요를 예측해 생산을 조절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지표라고 하죠. 네, 경제에 관련된 지표. 거의 답을 90%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생산활동 지표, 금융지표, 주식지표 등 이런 지표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의 정답 4글자 뭘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또 조금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중점 진단, 한국 경제의 위기 해법 희망. 오늘도 그 시간 함께합니다. 3월입니다. 개학하고 많은 아이들이 제자일거리며 학교로 가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이 봄의 풍경, 우리 경제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오늘 귀한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우리 경제의 겨울을 이기는 것, 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 경제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과 이야기들 앞서 시간에도 저희가 해봤는데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만 이야기해도 뭐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갈 것 같은데요. 자, 어렵다 얘기하는 이 세계 경제, 저성장 저물가 또 디플레이션,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다 이렇게 인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1990년대부터 네. 세계 경제는 대충 2008년경까지 10여 년간 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네. 그것은 1990년대 세계 경제의 소위 신자유주의라면 자유, 개방, 경쟁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질서인데요. 네네. 이 신자유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열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당시 중국이 산업화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방대한 저임 노동력 그 힘과 또 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큰 상품 시장이 열리고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와 중국의 산업화가 겹치면서 그러한 그 고성장 저물가의 10여 년간의 장기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그 장기 호황의 거품이 터진 것이 바로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유럽의 재정위기입니다. 이 거품이 터지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 네. 이 장기 침체는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미국 경제만 회복 중에 있어서 2~3% 성장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지요.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지금 제로 성장의 제로 물가의 이런 그 침체를 겪고 있고 여기서 소위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에 있고 네. 산유국 불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로 맹렬히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그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도 사실 IMF 탈출 조건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였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원인을 좀 짚어보면 뭘까요, 총재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충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신자유주의 후유증입니다. 그동안의 신자유주의는 성장 확대에 여러 가지 공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결과로 이 무한 경쟁의 결과로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극화 현상, 네.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소유계층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 이런 걸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것이 성장 침체를 불러오고 있고, 또 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침체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지금 계속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지금은 철강, 조선, 전자 이런 부분에 과잉 투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 기업 부채와 지방 부채도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거품이 또 크게 끼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대단히 어려운 침체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가 바로 저유가입니다. 이 기름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산유국의 불황이 심화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조선, 해운, 건설 이런 산업들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빠져서 네.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만큼 성장했으면 사실 이렇게 쉽게 어려움에 빠지진 않아야 된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실 텐데도 우리도 역시 성장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정말 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총재님?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국 경제는 조로증의 증상이 있다 이렇게. 네, 조로증이요. 예, 네. 일찍 늙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산과 투자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한국이. 네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도 경쟁력이 없고 임금도 매우 높고 노조의 강성 투쟁이 이 기업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고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싸고 교육비 높고 생활비 비싸고 이래서 한국에 와서 생산해 가지고는 가령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과 경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우리나라도 기피하고 외국 사람도 기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모두 중국으로 인도로 브라질로 투자를 외국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요인이 이제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여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네. 그동안의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해 주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수출 시장이고요. 예, 우리나라 철강이나 조선, 해운, 화학, 중장비 우리나라 이것들은 간 20년 전만 해도 이 사양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네. 중국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이것들이 중국도 과잉 생산이 돼서 철강, 조선, 해운, 화학, 중장비가 중국에서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완전히 한국의 성장을 이제 성장 발목을 잡는 입장이 된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지금 와서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수출 주력 상품이 위기를 겪고 있다. 공급 과잉이다. 이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제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성장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지만 정부나 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총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5, 60년 동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발전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느냐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고 이것들을 왜곡한 것이 대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해서 제조업 생산을 많이 해서 이걸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상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이나 투자나 수출이 과거에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어요. 10% 20%씩 매년 이게 늘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건데 지금은 매년 이것들이 잘 들어봤자 1% 아니면 2%입니다. 네. 그리고 수출은 작년에 8%나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제조업 성장이나 투자 성장이나 수출 성장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은 1%나 2% 이상 불가능하게 됐어요. 다시 네. 말하면 이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주도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제조업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하라는 이런 패러다임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 그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성장시키고 제조업을 성장하고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늘려서 이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 이런 과거 패러다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정부 정책에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예, 효율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 기존의 성장 방식 그리고 또 대기업 뭐 쉽게 이해하시게 말씀드리자면 국가대표 몇몇을 키워서 국위 선양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 국가들과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요 단기 정책이나 정책 부양 자금들은 아직도 대기업이나 수출 전략 또 규제 완화 이런 쪽에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어떤 방식의 적응 혹은 어떤 방식의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정부의 성장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선 기업 투자를 늘려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정책에서 가계 소비를 늘려서 소비가 경제를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조정을 해야 되고 네. 다음에 수출이 경제를 주로 끌어가도록 하려는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내수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네. 다음에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주로 경제를 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네. 특히 그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제조업은 성장을 해도 고용은 감소합니다. 네. 그 고용이 늘으려면 서비스업이 늘어야 돼요. 그리고 가계 소비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를 보호하고 가계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성장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선성장 후복지 정책 우선 성장을 해놓고 보자. 파이론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복지를 늘릴 테니 복지는 참으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네.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지를 늘려서 민간 소비를 늘려야 경제 성장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 정책을 늦춰서는 안 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성장 정책 자체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중점 진단 한국경제 위기 해법 희망을 말하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장이냐 소득이냐 뭐 이렇게 딱 칼로 나눠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이 이제는 가계 중심의 소득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되려면 사실 소득이라는 게 뭐 나라에서 주거나 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좀 낙수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방식에는 낙수 효과 성장 방식과 분수 효과 성장 방식이 있습니다. 네. 낙수 효과 성장 방식이란 낙수 효과란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국내 투자를 해서 네. 고용을 늘려서 가계 소득을 늘려서 그래서 가계 소비를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다는 그런 성장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낙수효과 성장 정책에서는 대기업이 돈을 벌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만으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렇게 했어요. 고용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해서 그러면 가계 소득으로 왔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공장을 지어가지고는 임금도 비싸고 노조도 강성이고 해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두 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국내 투자를 깊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남으면 사내 유보로 쌓고 그리고 설사 투자를 하더라도 제조업에 하게 돼서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이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가계 소득을 늘릴 수가 없고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 분수 효과 성장입니다. 이 분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물을 이렇게 뿜어 올리는 예.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대 하는 그 분수인데 방향도 아래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뿜어 올리는 그리고 파운틴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이 분수 효과는 이것은 뭐냐면 밑에서보다 밑바닥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계 소득부터 올리자.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네. 배당을 올리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고 해서 가계 소득을 보호해서 가계가 소비를 하도록 하고 그 가계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으니까 기업 소득이 늘고 그래서 국가가 한다는 이런 정책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대기업 소득보다도 가계 소득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낙수 효과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 효과 성장도 성장 정책도 같이 써서 네. 소위 쌍끌이 방식 위에서는 밑으로 그러니까 기업 소득 보호를 통한 성장 그 밑에서는 가계 소득 보호를 통한 성장. 예, 좀 그간에 쏠려 있었던 대기업 중심, 성장 중심, 수출 중심을 균형되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든가 일반적인 경제 환경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금융 당국들은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금 유럽 중앙은행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금리를 올렸지만 현재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심지어는 다시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역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이 제로 성장 불안 경제의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아베노믹스는 돈을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면 증권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이런 자산 시장에 있습니다. 네. 주식 가격 올리고 이러는데 있고 돈을 쓰지는 않는다. 실물 자산, 투자나 소비 네, 맞습니다. 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네. 여기 실물 자산으로 가야 돈이 이쪽으로 가야 성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문에서도 내가 봤습니다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연 뒤로 일본의 금고 판매가 2.6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돈을 막 정부에서 풀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쌓아두려니까 금고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돈을 풀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만 하더라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 성장률 제로, 네. 물가 상승률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는 주가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데는 실패했고 주가 오르는 것이 언제 거품이 터지느냐 하는 것은 이건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아직 3%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물가도 기름값 때문에 요즘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 2% 기름값을 빼면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말합니다. 네. 기름값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2%예요. 2%. 네. 이건 아주 적절한 겁니다. 2%. 그래서 아직 한국 경제는 상황이 그 일본이나 유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야. 그래서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소위 제로 금리로 쪽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 금리라는 게 뭘 뜻하느냐. 네.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닭을 키워서 알을 낳아야 이제 증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로 금리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 무슨 재단이 있어서 가령 100억 기금이 있다고 하면 100억을 아무리 굴려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그 학교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로 금리 사회란 무수익 사회다. 수익이 없는 사회다. 이거는 노화 사회다. 네. 그리고 죽은 사회다. 늙어서 이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를 뜻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젊다. 그렇게 늙은 대로 미리 가려고 노력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리가 지금 1.5%인데 네. 이건 충분히 낮은 상태입니다. 네. 단군 일에 이렇게 낮은 금리가 없어요. 이게 충분히 낮은 상태고 더 내려봐야 일본은 경험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 값 오를 겁니다. 그리고 네. 가계부채 또 늘 거예요. 그리고 증권시장 좀 나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나 소비가 늘을 가능성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난 매우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늦추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2, 3년 내에 아마 3% 내지 4%까지 올릴 겁니다. 네네. 미국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할 거예요. 이런 네.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저금리 정책은 여러 가지로 신중히 생각해야 옳다. 이렇게 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단순하게 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로 봤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경제 민주화 관련된 질문이랑 여러 가지 많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우시겠지만 다행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와 또 그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박승 총재 모시고 한국 경제 위기와 해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고요. 모자란 질문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박수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온 뉴스 또 온 나라 집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행사가 같이 열려서 양회라고 불리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양회의 의미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네. 양회라는 게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데요. 네. 양회는 3월 3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이틀간의 시차를 두고 개막됩니다. 중국 공산당 자문기구인 13기 4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걸 정협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요. 네.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 흔히 말하는 전인대. 전인대라고 하죠. 예, 예. 네. 전인대가 이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열립니다.
정협에서는 이제 민생 위주 안건을 발굴해서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네. 전인대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예산 등 공산당 전체 회의나 중앙위원회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중국 전체 국가 운영 계획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양회가 전 세계 중국의 한 해 살림살이의 향방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해서 유일한 창으로 해석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 보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양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16년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을 세운 원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위안화 절하 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설과 관련된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볼 것이다. 이런 금융시장의 반응이 많고요.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조 위기나 과도한 부채, 부동산 거품과 관련돼 있는 고질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처방전을 이번에 내보일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같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이맘때 전인대에서 1대1로라고 하죠. 그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올해는 이 1대1로를 조금 더 강화해서 신형 도시화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또 1대1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역시 GDP 성장률 목표치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7% 성장률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6.5%에서 7% 성장률을 그 범위로 제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뭐 그 좀비 기업 퇴출 이런 이야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역시 이제 공기업들이 고질적으로 과잉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서 조만간 뭐 수백만 명 퇴출설 이런 것들도 거론될 예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뭐 이것 외에도 빈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이슈가 다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지급 준비율이죠.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양회 전에 인하한 건지 이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안에? 예, 일단 지준율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준율이 이제 지급 준비율의 준말인데요. 네. 은행이 이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으면 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사실은 운용할 수 있고 또 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말은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아무래도 시중에 많이 풀리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중국은행이 돈을 풀었으니까 0.5%포인트 정도 지준율을 낮춘다고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는 한 6,800억에서 7,000억 위안 정도가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지금 뭐 낯선 풍경이 아니라 이제 낯익은 풍경입니다. 이번에 처음 인하되는 건가요? 이 지급 준비율? 예, 올해로 치면 처음이고요. 네. 지난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지준율 인하 횟수는 총 5번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로 중국 증시가 요동친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없었는데요. 추가 지준율 인하를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그 전인대를 하기 전에 아마 지준율을 인하한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중국 경기가 아무래도 좀 회복하기에 미진하다. 또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많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 카드를 좀 빼들면 중국 돈이 풀리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불안한 수급을 좀 안정세로 돌이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지준율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역시 뭔가 속내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었는데요. 좀 오늘은 한중일 얘기인데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이제 보육원에 자신의 아이가 이제 보육원에 입소하는 것이 실패돼서 떨어져서 인터넷에 분노의 글을 올렸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킹맘이 아주 분노의 글을 대단하게 올렸던 모양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우리도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뭐 무슨 국립 뭐 보육원에 뭐 대기를 걸어놓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게 조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국립 보육원에 들어가는 게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료를 계산해 보니까 네. 월 평균 2491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공립보육원에 보냈을 때는 22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도쿄의 도심가나 부호단지에 있는 사립보육원은 비용이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든다고 와.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107만 원에서 54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네. 애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540만 원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워킹맘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런 분노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육아나 보육 비용 때문에 사실 출산율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점들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박승 총재님의 해법과 말씀에 1000배 공감합니다. 자주 모셔주세요. 네, 2번 더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는 경제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7313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 안녕하세요.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경제도 봄이 왔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우리 경제의 봄 이런 마음으로 반기신다면 곧 올 것 같습니다. 신호댕이 중에 경제 지표 정답 보냅니다. 유익한 방송 6817님도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방송, 더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